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과정과 또 KSL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지도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 학교 안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단일민족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 더 나아가서 문화 융합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융합이라는 말은 뭔가 녹아서 하나로 합쳐지는, 내지는 컨버전스라고 하죠. 원래 존재하던 문화 속에 새로운 문화 요소들이 유입되어서 서로 부딪히고 뒤섞이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합쳐지고 수렴되고 융합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문화융합 사회는 일단 여러 인종과 민족 또 다양한 집단의 복수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언어도 단일 언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다중언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문화, 다중언어 기반의 문화융합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서로 다른 문화들이 부딪히고 뒤섞이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평의 문화로 융합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동성을 본질로 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융합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특히 우리 국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언어가 지배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다문화 다중언어 기반 문화융합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 학교 안에도 새로운 배경의 학습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006년, 이 2006년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언어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시점이 바로 2006년도였습니다. 이 2006년도에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집계했더니 91만 149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공교육원에 진입해 있는 다문화 학생 수를 이제 처음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집계를 했었는데 역시 9,38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에 해당이 되죠. 또 학교 안의 다문화 학생 수는 무려 16만 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령기 인구가 매년 한 18만 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학교 안의 다문화 학생 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대비를 이루는 현상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년 10,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 이미 전체 학생 수의 3%를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이제 교직을 수행하면서 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문화적인 교수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여러분들의 당면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간단하게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이 다문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건 반면에 이제 이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이건 지금 여가부의 조사 결과인데요. 대개는 뭐 일자리가 부족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해야 한다. 한국이 굉장히 높은 점수죠. 또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 역시 굉장히 높죠. 또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한다. 좀 낮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자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굉장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여가부가 실시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52.81점, 100점 만점에 거의 낙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59개국이 참여한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해보니 다른 민족에 대한 수용성 항목이 59위에 그칩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학교 교육 안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세계 시민성 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현실의 문제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가 아직은 굉장히 큽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그 대림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은 점점 이제 차이나타운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에서 온 그 다양한 배경, 그 중국계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점점 이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고 점점 이제 외부로부터 이런 중국계 그 배경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초등학교라는 곳은 신입생의 74%가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신입생의 74%가 다문화 학생인 이 대동초등학교에서 민족으로서의 국어 교육이 가능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이렇게 다문화 다중언어 기반 문화융합사회에서 우리가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어떤 것이어야 할까? 또 뭔가 이렇게 다문화 다중언어 기반 문식 환경, 또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또 정작 이 아이들과 공존해야 할 우리 자국민의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다문화 수용성이 부족해요. 자, 뭔가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한국어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중언어 강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과 뭔가 긴밀하게 코워크를 통해서 협력적으로 이 중국계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공간, 지금 이 공간은요, 피부색이 정말 또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이태원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우리 그 잠수교만 지나면 강남에서 만나는 곳이 강남에서 잠수교만 지나면 바로 이태원인데 이 이태원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몰려온 아이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 뭐 이태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한 학교에 아마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그 비중이 한 뭐 30개국이 넘는다 그래요. 정말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뭔가 이렇게 접촉하는 컨택트 존이 바로 교실 공간인 셈이죠. 이런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 발령이 나서 가르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교사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학교 공간에서는 아마도 이제 한국어는 다수자의 언어일 것이고, 또 이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 소수자, 마이너리티의 언어들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의사소통의 도구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 문제, 또 자기의 어떤 에이전시 문제,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문제, 이 모든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죠. 이 언어 간에 어떻게 통합하고 공존할 것인가. 물론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는 통합의 수단으로서, 통합의 언어로서 기능을 해야 하겠죠. 자, 또 이들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에게는 뭔가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한국어는 모국어는 아니지만 세컨 랭귀지,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는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고, 이 KSL 교육도 이제 크게 보아서 우리 국어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하겠죠. 또 이제 이들이 뭔가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중언어 강사들이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물론 원천적으로 이들의 배경이 되는 언어를 계속 가르치진 않지만, 특히 중도 입국 학생 같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국의 학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이중언어 강사들이 뭔가 비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이제 배려하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일단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요. 자, 이런 학습자들에게 이런 리터러시 교육이란 뭔가 그야말로 인파워먼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고 폄하하고 뭔가 짓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다수자의 아이들에게 이런 다문화 문식성, 멀티컬처럴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다문화 문식성 또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두에 뭔가 이렇게 문화 융합 사회로 이제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문화 융합 사회란 어떤 개념,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 학교 교육 안에 이런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또 이런 특수 상황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특히 대동초등학교 같은 학교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언어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화융합 사회에서 학교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가장 굵직굵직한 담론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 안에서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선생님들마다 또는 학교 관리자마다 또는 그 학교의 여러 관여 주체마다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일단 가장 지배적인 관점은 이 언어를 문제로 보는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단일 언어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언어를 잘 못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언어적인 결핍,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뭔가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야 하는 그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선이나 관점이 지배적인 사회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어떤 학습 부진 문제라든가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의 원인이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어를 문제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좀 상반된 관점인데요. 언어를 이 아이들의 권리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상당히 교육적인 입장의 관점이죠. 사실 누구나 자기의 모국어를 배우고 그 모국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 언어 권리라고 하죠. 이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어떤 기본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다문화 학생의 모어 사용을 보편적이면서도 이제 생득적인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인데, 사실 이런 관점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 동력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그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일수록 모든 그 개별 학습자의 언어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관점은 언어를 그 사회를 풍요롭게 해주는 resources, 자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언어가 문제거리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보는 이 발상의 전환,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이중언어 교육이 사실 이중언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돈이 드니까. 하지만 이중언어 교육을 굉장히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리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이 언어 역량은 그 사회의 차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 집단 안팎의 그런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장차 성장하면 자신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나라와 우리 한국 사이에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 사회를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자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들은 쉽지 않아요. 한번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어로 인한 학업 성취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뭔가 문제거리라고 보는 입장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등장하는 잠자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몽골에서 온 아이예요. 엄마 아빠 모두 몽골 식당에서 이제 하루 종일 또 밤늦게까지 식당을 하고요. 식당 일을 하고 이제 새벽 한두 시에 집에 들어오는 아주 피곤한 생활을 하죠. 또 이 잠자골이 학교 갈 때 제대로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생업에 지쳐서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엄마 아빠는 한국어를 전혀 읽고 쓰지 못해서 이 가정 문식성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안내장을 드려도 뭔가 안내장을 읽지도 못하고 또 하니까 당연히 이 잠자구를 전혀 가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잠자골은 이제 숙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언제나 꼴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니네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잠자골은 점점 이제 학업 성취가 너무나도 뒤처지기 때문에 학교가 재미없고 이제 학교에 가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잠자골의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잠자골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학습 상황에서 기인하는 학업 성취 격차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 몽골의 언어와 문화가 전혀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학습 환경 자체가 이 잠자골이라는 아이의 잠재적인 힘을 박탈하는 환경으로 제약이 되는 것이죠. 또 이 학교 공간 안에서 한국어는 상징 권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힘에 의해서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강의 첫 시간에 이제 프레이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가장 비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잠자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 학습자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KSL 교육,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뭔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문제입니다. 자, 이 유미코라는 아이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냥 우리 엄마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고 이제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이 같은 반 친구인 민규인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제 유미코 엄마가 일본 사람인 걸 알면서 넌 괴물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유미코는 이제 집으로 도망쳐서 엄마가 일본 사람이면 괴물인가? 일본 사람인 딸인 나는 괴물인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다문화적인 감수성이 전혀 없는 민규라는 아이, 또 이 아이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유미코라는 아이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입니다. 이 뱅스라는 아주 유명한 다문화 교육학자는 이 다문화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서 자기 문화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또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고 또 자문화와 타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가르치는 것, 또 소수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급 안에서도 이제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다문화 문식성 교육, 또 세계 시민성 교육이 이제 점차 그 중요성에 눈을 뜨고 이런 교육을 열심히 제도권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관점은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언어는 항상 문화와 뭔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고려인 4세 빅토리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4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고려인은 이제 까레스키라고 하죠. 옛날 이제 이들의 조상은 되게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해주로 갔던 분들, 사실 다시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 투사들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은 한국인이지만 어떤 러시아어만 사용하고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한국에 와서 흘러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지만,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사실 이 디아스포라 고려인 4세들은 굉장히 불안한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실은 빅토리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란 그 사람 아이덴티티 키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체성의 일습이죠. 이 정체성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담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협상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어떤 에이전시, 주도성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학습자들에게 당당한 문식 실천 주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교육, 그야말로 이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의 지향점, 언어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미에 잠깐 그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다문화 그 배경의 학습자들, 또 그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이런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그 충무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만났던 인도네시아인 엄마와의 인터뷰를 좀 정리한 건데요. 그 어머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사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니까 학교에서 많이 놀리나 봐요. 놀림을 당하나 봐요. 학교에 갔을 때는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또 학교 모임에 엄마가 오는 걸 싫어했어요. 내가 한국말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한국어를 잘하게 되니까 집에서도 아빠랑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길 원하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바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정체성이 강화되고 뭔가 그 떠도는 삶처럼 뭔가 좀 불안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여기는 지금 중국인 여성인데 커메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근데 물론 이제 언어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언어보다 중국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훨씬 더 힘이 센 언어고 뭔가 영향력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국어를 잘하면 뭔가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죠. 근데 어쨌든 이 커메이라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항상 중국어로 말하고 아빠는 한국어로 말하고 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훨씬 똑똑하고 활발한 것 같아요. 딸아이가 8살인데 지금 2개 언어를 다 잘해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도 중국어로 전화도 잘하고 저는 엄마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자부심은 엄마가 가르쳐 줘야 해요. 자, 우리 아이는 엄마를 늘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도 잘해요. 이렇게 자랑해요. 아이가 절 자랑스러워하니까 아이 친구의 한국 엄마들도 다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어때요? 이런 케이스는 뭔가 2개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소통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인 토양이 되겠죠. 바로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그 이중언어 대회, 네, 우리 그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이제 함께 해마다 전국 어린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라는 것을 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일본인 아이였어요. 이 일본인 아이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다 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좋겠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니까 언어도 2개, 문화도 2개.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엄마의 확고한 자신감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가정이겠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시면 이제 혹시나 만나게 되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께 이중언어 교육을 자신감을 가지고 권하시고 또 그 자녀가 2가지 언어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루이즈라는 사람은 이 다중언어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 언어들은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뭔가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문화다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자들이 개별적인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소수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가치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매우 다양한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천적으로 이중언어 교육다운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이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비계를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라붙어서 가르친다거나 또는 KSL 교육을 지원한다던가 또는 이중언어 교육 또는 학생 상담, 생활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지 또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들이 국제 이해 교육이나 세계 시민 교육 또는 방과 후에 중국어 동아리 활동, 제2 외국어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우리 다수자의 아이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좀 갖게 하고 또 제2 언어 능력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2차시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KSL 교육과정과 또 구체적인 한국어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